안녕하세요. 천방지축 아내 때문에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결혼 5년 차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마움을 모르고 경거망동을 하는 인간에 대한 일침을 가한 말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하겠죠. 그런데 그 머리 검은 짐승을 역대급 사이다로 한 방에 변화시킨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1년여간 사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회사 사내 커플인 특별한 경우였죠. 아버지는 나름 탄탄한 제조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아내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직원이었고 항상 밝은 미소로 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저도 아내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미소를 짓게 해준 아내가 좋았습니다. 그걸 아는 지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까지 신혼집으로 장만해 주셔서 그 누구보다 결혼 생활 출발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뜻밖의 모습을 보고 당황할 때도 있었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까지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셔서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시댁이 부자라서 좋겠다고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제 취향으로 조금만 바꾸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 신축 아파트라 자재가 다 새 건데 무슨 인테리어를 바꾸니?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시댁에서 좋은 아파트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어머니가 아내를 보고 한 소리를 하자 입이 쭉 나와서는 삐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래 여보,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브랜드 새 아파트로 장만해 주셨는데 인테리어까지 요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선 살아보고 차근차근 바꿔보자.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너무 낭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건 꼭 쟁취해야 했었나 봐요. 우리 집안의 서열 1위이자 물주인 아버지를 공략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있죠? 요즘 신축 아파트도 다들 자기 취향대로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전 이런 칙칙한 브라운 계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련미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아버님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싹 바꾸면 너무 예쁠 것 같단 말이죠. 아,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며느라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싹 다시 해서 들어가거라.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아버님 덕분에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일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서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저와 어머니는 인테리어 비용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아니 무슨 집에 금박이라도 붙였니? 아니면 다이아몬드라도 박았니? 무슨 인테리어 비용이 5천이나 들어? 어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시며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버지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맞다시며 끝까지 아내 편을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꼼꼼하고 근검절약하시던 아버지가 며느리한텐 왜 저렇게 퍼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아내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말을 농담조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용돈이며 선물이며 아낌없이 주셔서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아내는 시댁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열리는 지각 그 자체를 즐겼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아버님, 용돈 감사합니다. 세상에 30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아버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님이라고요. 아이, 뭐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 얘 딱 기분이다. 여기 20만 원 더 가져라. 아빠, 나도 용돈 주세요. 맨날 세원이만 주고 누가 보면 세원이가 친딸인 줄 알겠어요.
넌 얼른 결혼해서 네 시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진짜 너무해요. 왜 그렇게 새언니만 예뻐하시는 거예요? 여동생은 이렇게 질투가 난다면서 어쩔 땐 더 이상 아빠 딸 안 한다면서 윽박 지르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더 얄밉게 행동하기 일쑤였어요. 맞아요, 아가씨.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전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일 거예요. 아가씨 부럽죠? 언니, 자자, 둘 다 싸우지들 말어. 아가, 넌 내가 그렇게도 좋냐? 그럼요, 아버님. 제가 결혼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버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멋지고 능력 있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인물도 출중하신 시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미중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버님? 미중년이 뭐냐? 아버님처럼 중후하고 우아하고 멋지신데 미모까지 갖춘 중년 남성을 그렇게 부른대요. 전 그 단어를 듣자마자 딱 저희 아버님이 떠오르지 뭐예요? 정말 제 아내였지만 아버지한테 입 바른 소리, 아부하는 건 천하제일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내를 이렇게 예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와 한 동네에서 자라서 힘든 시절 같이 우정을 쌓은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두 분이서 사회를 봐주셨다고 했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항상 옆에 있어준 그런 사람이셨다고 했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친구분은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까지 내주신 적이 있다고 했고, 심지어는 책값, 월세, 생활비까지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친구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발벗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아내의 친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제 장인이셨던 거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아내의 친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 내가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게야. 에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그런 좋은 친구를 그리도 빨리 데려가신 건지. 오늘따라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 친구분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많으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은 19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친구분의 은혜를 갚고자 아내를 회사에 데리고 왔었던 겁니다. 그 친구분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아내 집에 매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사연 때문에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내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놓으셨고 저와 결혼을 시킨 거였습니다. 아내는 여느 며느리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를 좋아하고 잘 따랐답니다. 저도 아버님께 살가운 아내가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아버지도 그런 아내의 애교가 좋으신지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를 지나쳤다라는 말 아시죠? 누구나 인정하는 이성적인 범위가 넘어가면서부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내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다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게요? 다다음 주 화요일? 그게 무슨 날인데? 바로 아버지의 하나뿐인 며느리 제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러냐? 네, 아버님. 혹시 저 이번 생일에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 너 뭐가 갖고 싶으냐? 우리 며느라기가 원하는 거면 다 해주지 뭐. 정말요? 아이, 좋아라. 음, 화장품도 가지고 싶고, 옷도 가지고 싶고, 예쁜 가방도 가지고 싶고요. 아이, 잘 못 고르겠어요. 어쩌죠? 다 갖고 싶은데요. 묵묵히 저녁 식탁을 차리시던 어머니가 못마땅하신 듯 한마디 거드셨어요. 아니, 네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신형 스마트폰 사주셨잖니. 근데 생일 선물을 또 받으려고? 아, 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그래도 전 결혼 후 제 첫 생일이라서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보, 내가 해줄게.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자. 저는 얼어붙을 것 같은 집안 분위기를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아내를 달래주었지만 아내는 시어른들 앞에서 울적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싸한 분위기는 아버지의 딱 한마디에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신용카드 하나를 꺼내 아내에게 선물로 턱하니 주셨거든요. 이해했다. 내가 선물을 미리 주지. 우리 며느리 사고 싶은 거 다 사거라. 어머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아버님 최고. 세상, 아니, 우주 최고이신 우리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이 카드 계속 제가 써도 되는 거죠? 한도도 빵빵한 거죠? 그럼, 카드 값은 내가 낼 테니, 넌 이거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거라. 아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안다 못해 볼에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 허물이 없다며 혀를 차셨고요. 저는 집안 분위기가 다시 활기차진 것에 안심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립 서비스를 날리며 아버지 기분을 맞춰드렸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전 아버님한테 뭘 해드려야 할까요? 제 월급이야 뻔하고 전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돈은 내가 있잖니. 넌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얼른 안겨다오. 이렇게 이날까지는 집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 뒤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형도야, 네 각시하고 퇴근길에 오늘 본가에 들러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으세요. 아휴, 니처럼 어쩌면 좋니? 세상에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니? 자그마치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세상에 뭘 그렇게 샀기에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니. 나라도 단도를 해야겠다. 시아버지 백만 믿고 미쳐 날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다. 형도 너도 니처 간수 잘하라고. 제발 정신 차려라. 저는 너무 놀라 아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 아내의 부서로 갔더니 부장님이 혀를 차며 제게 충격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박 대리, 아무리 오너가 사람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했으면 하는데 말이야. 도영 씨가 요즘 너무 자석 이탈도 많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동료 직원들 불만이 많아. 대표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자네에게만 살짝 언급하겠네. 자네가 도영 씨 잘 좀 타일러주게.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말이야.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민망했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일을 착실히 한다고 여겼는데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급하게 아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니 음악 소리와 수다 떠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지금 근무 시간인데 어디야?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렇게 비우면 안 되잖아. 친구 경미랑 은영이가 회사 앞에 놀러와서 잠시 카페에 나왔어. 뭐라고? 다른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커피 마시고 있다고? 뭐 어때? 대표님이 날 너무 좋아하는 우리 시아버지인데 누가 뭐라고 해? 그리고 나 지금 바빠. 용건 없으면 끊어. 어머니가 퇴근 후에 본가로 오라고 하셔. 왜? 아휴, 넌 아무리 아버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다고 카드를 대체 얼마나 썼기에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어머니 화 많이 나셨어. 가서 용서 빌어. 나 참, 카드 그거 얼마나 썼다고 호출을 하신대. 어머님 너무 쫌생이 아니야? 암튼 알았어. 나 바빠. 이따 얘기해. 뭐, 쫌생이?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우리 집에 갈 준비해. 알았어? 알았어. 왜 짜증내고 난리야. 아내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아내 데리고 어머니한테 가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나
아내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 오늘 너무 어머니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은 거 있죠? 아버님이랑 같이 퇴근해서 본가에서 저녁 먹어도 되죠? 오, 그럴까,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오늘 우리 집 식탁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겠구나. 어머님 밥도 맛있지만 전 아버님과 식사하면서 아버님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어렵게 사업 일으킨 얘기 또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내는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을까 봐서 아버지를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방패 삼아 자신이 썼던 카드값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였죠.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 사람이 다 같이 들어와요? 당신 오늘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가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취소하고 같이 왔지. 자넨 우리 아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해서 저녁밥 좀 맛있게 준비해줘요. 어머니는 그날 제 아내가 얼마나 여시로 보였겠습니까? 저녁도 아내는 바쁘게 저녁 차리는 어머니는 돕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같이 TV를 보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행동에 어머니는 더 화가 나셨고요. 어머니는 참지 못하시고 식사를 하시며 오늘 부른 이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라, 넌 어떻게 카드를 1,000만 원이나 썼니? 어? 왜 그렇게 돈 무서운 줄 몰라? 네? 아, 뭘 샀기에 한 달에 카드를 1,000만 원이나 쓰냐고?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이나 아니? 네 아버지가 밤잠 못 자며 회사 경영하시며 어렵게 버신 돈이야. 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걸 다 풀어내시듯 카드 내역서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내지만 어찌 저렇게 뻔뻔한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식은땀만 흘릴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셨어요. 너, 이 시애미가 우습게 보여? 어른이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행동이야? 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냐고 묻고 있잖아. 500만 원짜리 가방에 100만 원짜리 옷에 세상에 화장품 하나에 6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백화점 식품가는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해? 집 앞 시장이나 마트 가면 신선하고 저렴한 식자재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어머님, 카드 좀 썼다고 해서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화를 낼 필요가 있으세요? 저 밥맛 떨어져서 더 이상 밥 못 먹겠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전 당연히 아버님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써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뭐라고 하시니 이제 무서워서 시댁에도 못 오겠어요. 아니다, 아니야. 우리 아가 울지 마. 당신 그만하지 못해. 내가 카드 쓰라고 돈을 줬잖아. 얼마 쓰지도 않았구만. 왜 이렇게 우리 며느리를 구박을 해요? 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떤 며느리인지 몰라요? 여보, 알아요, 알아. 근데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애미로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려는 건데 그런 말도 못해요? 당신이 이렇게 며느리 감싸고만 보니 제가 아주 천방지축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좋게 해줘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알았어요? 네, 참. 말년에 아주 공주를 며느리로 둬서 인생이 꼬이네요. 알았어요, 알았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죠. 이렇게 사칠했는데도 아버지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해벌레 하시며 며느리 편만 들고 계시니까 말이죠. 평소 어머니가 10만 원짜리 옷만 사 입어도 난리이신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과연 같은 분인지 저 또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만들어 놨으면서도 전혀 바뀌어지는 게 없었어요. 이런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2년 동안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형도야, 너넨 왜 아직 소식이 없니? 네? 왜 임신 소식이 없냐고. 아, 아직 도영이가 직장 생활을 더 하고 싶어 해서요. 한 5년 정도 더 일하다가 갖자고 하더라고요. 뭐? 여자들 직장 생활을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일부러 갖지 않는 건 이 엄마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아이가 있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단다. 아이가 없으면 각자 살게 돼 있어. 가뜩이나 난 이천은 허영심도 많은데 겉돌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영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아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실은 아이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여보, 여자가 애 낳으면 몸매 망가지고 커리어도 끊기고 여자 인생 다 망치는 거 몰라? 당신도 생각해봐. 총무과 김대리처럼 아이 낳고 완전 펑퍼짐해진 아줌마가 돼도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우리 아이 안 가질 거야? 여보,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되잖아.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행복해.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 아이가 있어야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나도 아이로 진정한 가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 자기 짜증나게 자꾸 왜 그래? 아이 얘긴 그만해. 난 이 몸매, 이 능력 가지고 멋진 내 인생을 살 거란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 욕심으로 아이를 늦게 갖자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당신, 내가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했지. 뭐? 몸매가 망가진다고 애를 갖기 싫다고? 그럼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내가 분명 결혼 전에 애들 낳아서 멋진 가정 꾸려보고 싶다고 했지? 당신도 그러자며. 근데 이제 와서 애를 갖기 싫다고? 진짜 당신이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 무슨 말을 할 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해.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말이야. 알았어? 전 참다 참다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한 번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저녁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식을 하는 걸 싫어하셔서 집에서 음식들을 하기로 하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주방에서 바삐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아내가 급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부터 먼저 부모님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일부러 늦게 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잔치상 준비하는 거 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는 거 아니냐고. 하긴 일찍 와도 도움될 것도 없지. 아빠 옆에 딱 붙어서 호호하하 웃는 일에 바쁘시니까 말이야. 둘째 오빠 나중에 큰언니 같은 언니 들이지 마. 아빠 전담 며느리 자리인 큰언니가 절대로 안 뺏길 테니까. 엄마 전담 며느리감을 찾았으면 해. 나이 70 다 되도록 자기 잔치상을 엄마가 직접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여동생은 비꼬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불만을 소소하게 남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 형도야, 전화 좀 해봐라. 왜 이리 늦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그때 때마침 아버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바로 아내의 전화였어요. 아버님, 저 어떡해요? 아이고 아가, 왜 무슨 일이야? 어?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봐라. 아버님, 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아가,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아버님 빨리 보고 싶어서 서둘러 오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폐차 직전까지 갔어요. 저 아버님도 못 보고 이 세상 뜰 뻔했어요.
아버님. 세상에나 이런. 아가야, 몸은, 네 몸은 괜찮고? 내 아버님, 다행히도 에어백이 절 살렸어요. 한 2주일 정도만 입원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사고 난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버님이에요. 저 이렇게 잘못되면 절 너무나 예뻐해 주신 우리 아버님 슬퍼서 어쩌실까 하면서 아버님 걱정했어요. 손주도 안겨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놀란 가슴을 안고 저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정신없이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이마에 반창고 하나만 딸랑 붙인 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에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여보, 괜찮아? 얼마나 다친 거야? 괜찮아. 내가 핸들을 꺾어서 다행이지. 핸들을 꺾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 비명 행사할 뻔했다니까. 차가 폐차 수준이 됐다며. 하늘이 도운 거지.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 하니 그제야 저를 바라보는 아내였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지? 말도 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충격이 크셔서 다리를 후들후들 떠시더라고. 그래서 우선 나 먼저 왔어.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 그러면서 아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스마트폰 삼매경이었습니다. 살짝 엿본 화면에는 제네시스 신형 모델이 색상별로 있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내의 그랜저 차량은 폐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 범퍼가 찌그러졌을 뿐 크게 망가지지도 않았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새 차를 사주시길 원해서 이를 크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온갖 아양을 다 떨어서 받아냈지만 수천만 원짜리 차를 아버지가 그냥 사주신다면 어머니도 여동생도 남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썼던 거였습니다. 분명 차가 오래되고 낡아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면 분명 아버지가 좋은 차를 사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죠. 역시나 아내의 은큼한 연기와 노력은 아버지에게 100% 통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내가 걱정되셨는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아가, 이거 타고 다녀라. 아버님, 이거 정말 제 차 맞아요? 세상에 이게 제 차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며느리 거지. 미국 골프 선수가 전복 사고가 났는데도 이 차에 타고 있던 골프 선수는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그 차다. 안정성을 인정받은 거지. 세상에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에요.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예요. 아버님을 제 시아버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품에 속으로 안겼습니다. 그 후 악어의 눈물을 닦아내자마자 SNS에 새 차 시승 사진을 올리느라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도 시댁에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분 시아버지에게만 세상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애교 많은 며느리일 뿐이었죠. 저와 가족은 물론 직원들에게는 상전 그 자체였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자동차 사고를 핑계로 몇 주 병가를 내면서 집에서 쉬더니 휴식의 맛을 보고 또 시아버지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왜 그리 끼적거리며 먹어? 아니에요, 아버님. 몸매 관리 핑계로 다이어트 중인 아내였지만 아버지 눈엔 안쓰러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는 밥상 앞에서 한숨에 한숨을 연달아 내쉬더군요. 아니 젊은 애가 무슨 한숨을 그리 쉬니? 그리고 밥상머리에선 그렇게 한숨 쉬는 거 아니다. 네, 저 잠시만요. 어머니에게 한마디 듣자 아내가 밥수저를 놓고 훌쩍이며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도 그 상황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크게 역정을 내셔서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상머리 앞에서 채신 어깨 어르니. 아버지는 이 버릇없는 상황에서도 아내 편이셨어요. 저는 아내를 찾아 따라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내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봐라. 아버님, 사실은요. 교통사고 병가 끝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는데 회사에서 직원들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 있죠. 특히 부장님은 절 미워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에요. 결혼 이후부터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세요. 아마도 제가 아버님 며느리니까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뭐라고? 그럼 당장 회사 그만둬라. 이 시애비가 얼마든지 뒷바라지 아마. 걱정하지 말고 그만 울어. 이 시애비가 마음 아프구나. 아양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눈물쇼는 이번에도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시죠. 자수성가한 아버지 성공이 과연 혼자의 힘이었을까요? 회사가 커질 땐 옆에서 묵묵히 내조하신 어머니 목도 당연히 있죠. 어머니가 슬슬 반격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네요. 애들 결혼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그놈의 일 때문에 임신 소식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쉬면서 아이도 갖고 우리 형도 외조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최대한 빨리 아이 갖도록 노력해 볼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다 뻥이었어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은 잊어버리고 아내는 쇼핑을 즐기고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를 그만뒀으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텐데 집안 일이라곤 전혀 하려고 안 했어요. 제가 참다 못해 집안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도 시키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있죠? 설마 나 부엌대기나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시키려고 결혼한 거냐고. 나 겨우 직장생활 마치고 쉬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 그런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허구한 날 잠퍼 자고 TV 보고 인터넷 쇼핑하는 게 다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나도 정말 지친다 지쳐.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참고 버텼지만 이젠 한계가 오려고 해. 최소한의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 가서 설거지라도 하라고. 어?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지르면 그제서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뿐일 뿐 아내는 제 바람과는 달리 더 막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급하게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아내가 쓴 카드 명세서를 탁 하고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카드 사용 금액이 3천만 원 가까이 나왔기에 저도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도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나겠어. 그냥 이혼해버려라.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지 몰랐어요. 죄송은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안 뇌물단지 되겠는걸.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혼을 하던지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애미가 당장 쫓아내버릴 거야. 네, 제가 집에 가서 이혼 각오하고 제대로 혼내줄게요. 그러니 어머니 기분 푸세요. 저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네요. 이런 여자랑 사는 전 어떻겠어요? 형도야, 그러면 엄마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어떤 걸 말씀하세요? 우리 연기 한번 해보자. 연기 한번 해서 그 버르장머리 싹둑 잘라버리자꾸나. 너 먼저 네 각시한테 가서 우리 집 사업 망해가고 있다고 그래라.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하나하나씩 다 팔아서 빚부터 갚고 있다고 말해. 알았어? 네? 그리고 우리가 사준 너네 아파트도 우리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해. 이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부족해서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도와줘야겠다고 한번 떠봐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 대신 꼭 녹음은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도 네 각시 실체를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사실 저도 아내의 진심이 어디까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에게 어머니가 말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꺼냈습니다. 어머니 분부대로 녹음을 한 상태로 말이죠. 여보, 아버지 사업이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왜? 이 집을 왜 팔아? 이건 우리 거야. 그리고 아버님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셨기에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드셨대. 다 말아드신 거야? 아, 재수없게 진짜. 아무튼 안 돼. 이 집이 얼마짜린데 이걸 주시라는 거야. 절대 못 준다고 해. 알았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야? 가족 좋아하시네. 가족도 돈이 있을 때나 가족인 거야. 난 절대로 반대니까 이 집 넘겨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 이름으로 대출 받아줬다간 우린 그날부로 끝인 줄 알아. 알았어? 문을 쾅 닫아버리고 침실로 들어간 아내의 본심을 보고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한테 아부 떨면서 받아낼 땐 언제고 저렇게 매정하게 나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살림은커녕 반찬 하나도 못하는 며느리를 알기에 어머니가 반찬을 가지고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형도야, 네가 각신 뭐 한다고 아직까지도 집에 안 들어온 거니?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요. 곧 들어올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가 보내드린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그래, 들어봤다.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질 않더구나. 내가 오늘 제대로 참교육해 줄 테니 딱 보고 있어봐라.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때 친구들을 만난다던 아내가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어요. 아내는 집에 어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역시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추태도 그런 추태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어. 이 집 팔아서 아버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고맙다고 하시던데. 뭐야? 나랑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내가 언제 당신과 약속을 해?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지. 아버님이 주셨으니 당연히 아버님께 드려야지.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 야, 너 시댁에 한 푼도 도와드리지 마.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10원이라도 그 그지 같은 집에 들어가면 알지? 그 순간 끝이야. 아, 내 인생 제대로 꼬였어. 아버님 똥꼬집 때문에 사업 홀라당 망해서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의 만행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비장한 각오로 뛰쳐나오셨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거지 같은 집안에 10원 한 장 보태주면 끝이라고? 오냐, 진짜 네 인생 꼬이게 해주마. 내가 아주 네 인생 끝을 보게 해줄게. 박형도, 너 지금 당장 이 집 엄마 명의로 돌려놔. 알았어? 네, 어머니. 야,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선물한 9천만 원짜리 차키 그거 내놔. 그 차 팔아서 빚 갚을 거니까 당장 차키 내놔. 어머니, 이 차는 제 분신과 같은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어머니는 아내의 말을 무시한 채 점령군 마냥 침실 드레스룸으로 진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옷장과 서랍에 있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옷을 전부 끄집어내셨어요. 너, 이 가방도 우리 서방이 사준 거고 이 옷도 내 서방이 사준 거지? 세상에 많기도 하지. 너 내일 아침 당장 명품샵 가서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 알았어? 어차피 이거 네 시애비 카드로 산 거 아니니.
그러니 주인은 우리 아니니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집도 뺏으시고 차도 가방까지 다 뺏으시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면 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난 너처럼 개념 없고 이기적인 며느리 필요 없다. 혹시나 하고 네 남편하고 짜고 네가 시댁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연기 좀 했더니 역시나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구나. 어차피 너 시집 올 때 몸만 딸랑 왔으니 그대로 저 현관으로 나가 이거사. 네? 연기였다고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시댁에서 절 많이 예뻐해주고 아껴주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천벌을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난 네가 마음에 안 차도 끝까지 내 식구다 생각했어. 그런데 식구가 어렵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험담은 하지 말았어야지. 난 네가 이런 아이였으면 결혼도 안 시켰다. 집에서 쫓겨날 판인 아내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변명을 더하며 빌고 또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술이 취해서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빌 거야?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 끝이니? 이 시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이 차며 집이며 너 좋아라 하는 명품백이 전부 다 네 시아버지 피땀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라. 어머님,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뭐든 다 한다고?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러면 내 딱 한 번 기회를 주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기서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건지 아니면 네가 피땀 흘려서 네가 지금까지 쓴 카드값 갚어. 네가 쓴 카드값만 3년 동안 7천이 넘어.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니 말 거니. 아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할게요.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시아버지 공장에 출근해서 포장 작업해. 포장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인이면 충분히 할 만할 거다. 내일 9시까지 회사 안 나오면 아까 말했던 이 집 차 물건 다 압류하고 아주 빈털터리로 쫓아낼 줄 알아. 네. 여장부이신 어머니의 시원시원한 복수에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회사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생 고고한 척 세상 편한 일만 하다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하긴 아무리 단순 작업이라도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끊임없이 포장 작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는 어깨, 허리, 팔, 다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울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10시간씩 일을 해. 이렇게 돈이 귀한 줄 정말 몰랐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생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 이참에 제발 좀 정신 차려.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아내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어머니 감독하에 일을 해나갔습니다.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카드값을 깎아나갔고요. 그렇게 한 넉 달을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아내가 어떻게 일하나 봤더니 아주 포장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변해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평생 다이어트로 몸매 관리한다고 풀떼기만 먹고 밥도 깨작거리던 아내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구내 식당에서 식판 가득 고봉밥을 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 일하고 먹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밥을 우겨 넣으며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밑바닥에서 일해보니까 어때? 힘들지? 그러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소중함을 알라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내리는 벌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내는 아버지 회사 공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더 고생해야 한다며 일을 계속 시키려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임신을 안 한다던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지 뭐예요. 여보, 나 임신했어. 이것 봐봐. 입덧도 막 시작했어. 아버님,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지? 뭐? 진짜?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를 안 갖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 공장에서 밑바닥에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아기 사진 보여주고 행복한 웃음 지을 때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몸은 힘들지만 나한테 7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여보, 나 정말 앞으로 돈 아끼며 살게. 그리고 요리학원 다니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집안일도 잘할게.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한테 못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해. 아내 임신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경사가 났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아내가 공장으로 출근할 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아버지셨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 공장에 보낼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콧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꺾었냐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혼 통보를 해버리셨거든요. 이참에 며느리 교육시키는 방해란다면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놀란 아버지가 수긍을 해서 아내가 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이쯤 하면 됐다. 포장하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그리고 배운 것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네, 어머님. 제가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혼시켜버린다고 하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 있죠? 처음엔 솔직히 미치도록 힘들었지만 지금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냐, 오냐. 내가 더 고맙구나. 그 이후 아내는 출산을 했고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고 가계부까지 작성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시나요? 여보, 우리 아이 한 명 더 낳자. 형제가 아무도 없으면 아이 혼자 외롭게 자란다고 하더라고. 여보, 어때? 괜찮겠어? 그렇게 해서 아내는 출산한 지 1년 만에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엄마 하면서 같이 장도 보고 마트도 가고 아이 옷도 사러 다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역대급 변화 아닌가요? 어머니의 참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저는 진작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현명한 지식 덕분에 아내는 개과천선할 수 있었고 저는 어엿한 네 식구의 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물론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내가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내를 믿어야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예전처럼 변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돈과 명예보다는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직접 부딪히고 느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일궈나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만으론 해결되지 않죠. 부부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하루하루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이 찾아옵니다. 모든 가족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